네, 요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과학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된 이후에 아주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전 세계에 또 과학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클릭클릭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을 중심으로 A부터 G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또 왜 우주망원경이 필요한지,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어떠한 그 장비들, 관측 기기들이 실려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과학 임무, 어떠한 우주의 비밀들을 풀게 되는지 간단하게 하나씩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이 교양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미 이제 1990년대 이제 중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이 1990년에 올라가서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였죠.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을 그 다음 세대 이 망원경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어떤 그 망원경들이 필요한지, 또 허블 우주망원경이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우주망원경을 개발해야 될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런 그 차세대 앞으로 나올 우주망원경의 이름을 이제 말 그대로 Next Generation Space Telescope, 차세대 우주망원경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주망원경으로서 허블보다 구경이 더 크고 또 허블이 관측하지 못했던 더 희미한 그런 천체들을 관측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허블이 관측하는 파장 영역대랑 이제 다르게 허블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주망원경을 이제 계획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Next Generation Space Telescope, 우리가 보통 이제 NGST라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많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가 되면 그 당시 그 나사의 국장이었던 분이 이 차세대 우주망원경 NGST라는 이름 대신에 사람 이름을 따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JWST라는 이름을 이제 부르자라고 이제 결정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붙여진 이름이 이제 지금 발사된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제 이름이 된 것이죠. 90년대 이제 중반부터 이제 어떤 망원경을 이제 건설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이제 되었었는데, 사실 이 그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리는 일이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들고 아주 어려운 기술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지름이 한 2.4m였는데 한 버스 크기만 하죠. 대형 버스 크기만 한 이 허블 우주망원경 다음에 올릴 망원경으로 한 뭐 지름이 한 4m 되는 허블 망원경의 그 주경의 그게 2배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논의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뭐 6m 혹은 이제 지름이 한 8m 정도 되는 대형 망원경을 우주에 올려야 그래야 이제 허블이 하지 못했던 그런 우주의 그 비밀을 푸는 일들을 다음 세대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논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차세대 우주망원경, 이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름이 붙여진 이 망원경의 크기는 6.5m로 결정이 됐고, 거의 20년 이상 준비해서 하나하나씩 만들고 또 기기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실험들을 거쳐서 드디어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름이 붙은 제임스 웹은 이제 누구인가 궁금하시죠? 이분은 1960년대에 케네디 정부에서 그 나사의 프레지던트, 나사의 우리가 국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사의 국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행정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하고 그 당시 소련이 우주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던 이제 시대였고, 뭐 그때만 해도 미국의 위상이 이제 그렇게 이제 높지 않았던 이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사의 국장을 맡으면서 아폴로 미션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큰 이 우주 관련한 이제 기여를 했다. 그분의 이제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주망원경에 이분의 이름을 이제 붙이자. 제임스 웹 이렇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로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몇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과학자가 아니라 그렇게 이 행정가의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게 이게 괜찮냐, 이제 과학자들이 좀 반대를 했죠. 그동안 이제 우주망원경들은 주로 아주 유명한 이제 과학자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우주 팽창을 발견했고,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것들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은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1920년대 또 30년대 연구했던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렇게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허블하고 비슷하게 활동했던 이제 스피처 망원경도 있는데요. 라이만 스피처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 이름을 이제 붙였죠. 그 X선 우주 망원경으로는 이제 찬드라세카, 유명한 그 블랙홀과 백색 외성 연구랑 관련된 이 찬드라세카라는 천문학자 이름을 딴 찬드라 우주망원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 과학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 행정가의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것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제 그런 과학자들도 이제 좀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행정가들도 또 많은 일들을 했고, 나사에도 이제 많은 엔지니어들 또 그 사이언티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이제 매우 큰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과학자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이 조금 섭섭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제임스 웹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붙이는 것도 이제 괜찮다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뭐냐면, 이분이 그 국무부에서 근무할 때 그 성소수자들을 좀 이제 차별하는 이제 정책을 이제 폈다. 또 그런 이제 좀 혐의가 있어서 약간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뭐 구체적인 이제 증거들은 이제는 나오지 않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제 그대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이제 부르기로 하고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왜 우주망원경들은 남자들의 이름만 붙이냐? 네, 뭐 유럽에서 쏘아 올린 그 허쉘 스페이스 텔레스콥도 윌리엄 허쉘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이제 천문학자 이름을 이제 붙였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왜 남자들만 붙이냐? 네, 참 이건 문제입니다. 뭐 그동안 이제 남자 과학자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숫자가 이제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성 과학자 혹은 또 여성 뭐 엔지니어 혹은 또 여성 행정가들의 이름을 딴 우주망원경들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몇 년 뒤에 올라갈 그레이스 로만 텔레스콥, 이건 이제 그레이스 로만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을 붙여서 우주망원경의 이제 이름이 이제 지어졌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제 활발하게 여성의 이름들이 더 이제 많이 붙여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에서 이제 제임스 웹 부분은 이제 대략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주망원경이 필요한지를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망원경들을 이제 지을 때 이제 대형 망원경의 경우에는 이제 지상에다가 건설을 하죠. 우주에서 쏘아 보내기가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우주에다가 이 망원경들을 갖다 놓아야 될까요? 가장 유명한 우주망원경은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일 텐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구의 그 표면에다가 망원경들을 이제 건설하면 우주에서 오는 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구 대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입자들하고 그 빛이 그 포톤이라고 불리는 빛의 알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산란도 되고 또 흡수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구 대기에 좋지 않은 그 어떤 효과를 그냥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를 통과한 빛이 망원경으로 들어올 때는 그러면 이게 이미지를 아주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이제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시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C에다가 ing를 붙여서 SEING, seeing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지구 대기 위에서 이렇게 퍼지는 효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별을 관측하면 이제 별은 이제 점원으로 아주 조그맣게 찍혀야 되는데 이게 넓게 동그랗게 퍼지게 됩니다. 그것이 지구대기의 효과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로 만약에 망원경들을 내보내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구대기를 통과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미지, 이제 분해능이 아주 좋은, 아주 그 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점에 가깝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주 공간에 내놓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 분해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의 그 회절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아무리 작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회절 효과인데요. 그래도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의 경우에는 지름이 이제 2.4m 망원경인데 만약에 이제 지상에다가 건설하면 그러면 그 지구대기 효과 때문에 스윙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주에다 내놓았기 때문에 허블은 아주 이 양자역학의 회절 한계까지 아주 작은 크기를 분해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허블은 그 가시광에서 한 뭐 0.1초 각, 우리가 이제 그 각도로 이제 크기를 이제 이야기하죠. 뭐 거리에 따라서 실제 물리적인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보름달이 뭐 한 30초 정도의 크기인데, 1초면 그게 30분의 1이고, 허블 우주 망원경은 0.1초 각까지 분해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원경들을 우주로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제 1990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아주 세밀한 우주의 사진들을 찍어서 보냈을 때 우리가 이제 모두 다 경탄하게 됐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우주 망원경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스윙 효과 때문이 아니라 가시광이 아니라 다른 파장대를 보려면 지구대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주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X선으로 이제 우주를 관측하고 싶으면 X선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X선은 지구대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X선이 통과하면 우리는 다 생존이 어려워지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선 우주 망원경은 반드시 X선 망원경은 우주로 보내서 우주 망원경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더 적용되는 건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과는 다르게 이 적외선을 관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외선은 이제 온도가 낮은 물체들이 빛을 내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이 적외선의 빛을 지금 내고 있어요. 왜 우리 온도가 한 300도 정도가 되죠. 네, 물론 이제 섭씨가 아니라 절대 온도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 300도 정도가 되는데 300도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블랙바디, 흑체 복사위에서 중적외선의 빛을 막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외선 망원경을 지상에다가 건설하면 우리 그 인간의 온도 정도 해당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망원경 자체도 온도가 매우 높겠죠. 그러면 뭐 그 자체에서 나오는 적외선 빛도 있고, 인간이 내는 적외선도 있고, 그러니까 관측이 어렵겠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빛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적외선, 특히 이제 중적외선이나 아주 긴 파장의 그 원적외선 망원경들은 우주 망원경이 돼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처럼 우주로 내보내는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네, 우주 망원경은 이제 우주로 내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로켓에 실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아리안 5 로켓에 이렇게 실려서 지금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망원경을 접어가지고 로켓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서 이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난 성탄절에 우주로 무사히 이제 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로켓에다가 쏘나요? 허블 우주 망원경처럼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허블 우주 망원경의 경우에는 지난 이제 1990년에 그 우주로 쏠 때 로켓에 실린 게 아니라 이렇게 우주 왕복선이죠. 스페이스 셔틀 왔다 갔다 하는 이 왕복선에 이제 실려서 이제 우주인들이 같이 타고 이제 우주로 올라갔죠. 또 저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구 대기권 위쪽에 조금 이제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주 왕복선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왕복선에 이 대형 버스만한 허블 우주 망원경을 싣고 우주로 올라가서 이제 궤도에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꺼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비 같은 것들도 하고, 그래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의 이제 운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30년이 이제 넘었네요.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 저궤도가 아니라 L2라고 하는 지구에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에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왕복선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이제 이게 그 셧다운 돼버렸죠. 매우 이제 그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또 사실 이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국제 우주정거장이 있는데 국제 우주정거장에 우주인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스페이스 셔틀 이제 우주왕복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제 매우 이제 그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망원경들이 이렇게 로켓에 실려서 우주 공간으로 이제 나가게 되어 있고, 허블이 했던 그런 서비스 미션, 우주인들이 직접 가서 뭔가를 이렇게 고치고 수리하고 장치를 바꾸고 이런 일들은 거의 이제 없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였고, 대부분은 이렇게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발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얼마나 큰 망원경인지 구조는 어떤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그 태양 차단막이 펼쳐진 모습인데요. 지금 은색으로 보이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이 5개의 태양 차단막이 이제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적외선 망원경이니까 당연히 태양에서부터 오는 이제 빛을 이제 막아야 됩니다.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적외선 망원경들은 이제 냉각 장치 안에 망원경의 온도를 뭐 거의 그 절대 온도 0도에 가깝게 아주 차갑게 냉각을 시켜줘야 그래야 이제 적외선의 어떤 다른 망원경 자체, 뭐 카메라 자체가 내는 적외선에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에서 오는 적외선을 이제 잘 관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경우에는 이렇게 차단막을 설치해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이제 빛들을 이제 잘 막아내고 그래서 이런 냉각 장치가 특별한 냉각 장치가 필요 없이 이렇게 그 망원경의 온도를 절대 온도 0도에 가깝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이제 적용된 망원경입니다. 이 적외선 망원경들은 이 냉각 장치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냉각에 사용하는 여러 연료들이 있는데요. 그런 그 냉각 연료들, 뭐 냉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냉매들을 다 쓰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냉각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망원경의 이제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그동안 올라갔던 뭐 스피처 망원경, 뭐 허쉬얼 망원경 이런 적외선 망원경들도 이 우주 망원경이 이제 처음부터 이런 그 냉매들을 싣고 가는데 우주에서 이 냉각을 하는 동안에 이 냉매들을 다 써버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관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적외선, 이제 파장의 긴 쪽의 적외선 관측은 이 냉각이 매우 중요해요. 이 반면에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경우에는 그런 냉각 장치, 냉매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네, 우주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주에서 그 L2 포인트에서 이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냉각이 되는 방식을 적용한 망원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단막의 크기가 이게 이제 가로 세로가 한 22m 곱하기 한 12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제 운동장, 그 테니스장 정도 크기죠. 상당히 큰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제임스 우주망원경의 이제 거울이지요. 육각형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 육각형의 거울이 한 18개가 이제 이어서 이제 거의 둥그스름하게 전체의 그 망원경의 거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 육각형 거울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이제 1.3m 정도, 1.32m 정도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제 쭉 이 높이를 따지면 이제 6.5m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18개가 다 보이지 않고 이제 세로로 길쭉하게 보이는데요. 옆에 이제 그 세그먼트들, 이제 그 작은 거울들이 더 있는데 이게 지금 접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아리안 로켓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양쪽의 윙이 날개가 이렇게 접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노랗게 보이는 이유는 이제 금으로 이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아주 얇게 코팅이 되어 있고 이 금이 이제 아주 많은 금이 들어간 건 아닌데 아주 얇게 이 거울의 표면을 코팅해서
빛을 아주 잘 반사할 수 있게 이제 반사 효율을 아주 극대화시킨 기술이 이제 적용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랗게 보이는 그 거울 뒤쪽에, 우리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뒤쪽에는, 망원경의 이제 기기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이제 관측기기,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분광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마치 이제 돛담배가 이제 우주를 여행하는 것 같은 모습처럼 이제 보일 텐데요. 지금 이 차단막도 이제 접혀서 아리안5 로켓에 들어갔다가 발사 이후에 하나씩 이 차단막을 펴고 또 이 주경에 이 윙을 피는 그런 이제 정괴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대형 망원경은 이제 우주로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요? 네.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0 빌리언 달러로 이렇게 그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난 한 20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이언티스트들의 뭐 월급도 주고 또 기기도 만들고 또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또 아리안5 로켓으로 발사도 하고 또 앞으로 한 5년 동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이언스를 해야 되겠죠. 그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10 빌리언 US 달러. 요거를 이제 뭐 우리가 환율을 1대 1000 정도로 계산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10조 원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돈입니다. 큰 이제 그 돈이죠. 요건 뭐 환율을 뭐 1,200원으로 계산하면 뭐 12조 원이 이제 될 텐데요. 자, 여기는 이제 대부분 사실 이제 미국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제 나사의 1년 예산이 이제 엄청나게 큰데 거기서 상당한 부분들을 계속 떼어서 매년 조금씩 이제 들이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캐나다가 한번 10% 정도 이제 비용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근적외선 이제 분광기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이제 그 사이언티스트들의 월급은 또 그쪽 그 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총 비용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거의 다 냈고 또 유럽하고 캐나다가 어느 정도 비용을 이제 보태서 이 10 빌리언 달러짜리 이제 10조 원 이상이 되는 이 제임스 우주망원경이 이제 발사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야, 이렇게 10조 원이나 되는 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우주망원경을 왜 만드냐? 이거 우주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 아니냐? 그냥 그거 가지고 뭐 블랙홀 찾고 나들 찾아서 뭐 할 거냐? 이게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 이게 그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조 원이 지난 대략 뭐 한 20년 동안 나눠서 계속 사용됐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우주항공 산업에 들어갔겠어요. 그쵸? 이 제임스 우주망원경의 그 신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제작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엄청나게 그 우주 산업이 이제 발전한 것입니다. 이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고 우주 산업들이 이제 이게 붐이 일어나게 된 그 효과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임스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 회사들이나 많은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관여를 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사실은 이제 그 후진국형 질문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처럼 이렇게 우주망원경을 올릴 수 있는 나라, 더 이렇게 한 백보 양보해서 천문학에 발전한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꼽자면 뭐 미국, 그리고 뭐 유럽에서는 뭐 영국이나 독일, 또 이태리, 프랑스 정도 우리가 좀 꼽을 수가 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우주망원경들을 특히 X선 망원경들을 많이 올렸죠. 그리고 뭐냐 중국도 이제 후발주자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선진국들이 지금 이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그 우리 어떤 이제 과학을 끌어내는 것이죠. 사실 천문학은 이 테크놀로지, 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발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천문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 우주 산업의 발전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응용될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의 카메라 이런 것들도 이 우주망원경이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망원경에다 이제 카메라를 넣는데 거기다 뭐 필름을 넣을 수 없잖아요. 뭐 필름을 이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개발이 된 것이,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우주망원경 때문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렇게 값싸게 카메라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이제 경제적인 효과도 갖고 오고, 또 미래에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게 되면 뭘 할 거냐,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인류의 어떤 기원, 또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또 우리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다가 이 많은 리소스를 써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가 탐구하고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우주의 역사를 우리가 밝혀내는 일은, 그것이 이제 단순히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넘어서 더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대형 망원경이 필요한가요? 이 허블 우주 망원경도 이제 충분히 큰데 왜 더 큰 망원경이 필요한가요?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어요. 네, 대형 망원경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원경이 거울이 커야 그만큼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보이지 않는 희미한 천체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의 거울이 큰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름이 6.5m 되는 대형 망원경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망원경의 거울이 커야 그만큼 작은 미세한 것들을 분해해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 같은 거 혹은 뭐 조그만 망원경들 아마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 망원경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배율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몇 배 더 분해능이 좋고 더 작은, 세밀하게 더 작은 구조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거울만 있는 게 아니라 관측 기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망원경 하면 거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 거울은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모여진 빛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거나 그러려면 이제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 빛을 이제 파장에 따라 나누는 분광기, 스펙트로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제 주로 이제 적외선 쪽을 관측하기 때문에 적외선의 카메라나 이제 분광기 이렇게 4개가 달려 있는데요. 근적외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ear infrared, 가까운 적외선, near infrared 카메라, 그래서 near cam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근적외선 분광기, 그러니까 가까운 적외선, near infrared spectrograph, near spec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파장이 긴 중적외선을 관측하는 미리가 있습니다. mid infrared instrument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쪽 끝에, 여러분 왼쪽 끝에 보면 미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위쪽에 보면 FG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Fine Guidance Sensor라고 해서 뭐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뭐 미세 추적 센서,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망원경들이 이제 아주 멀리 있는 전체를 관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방향을 이제 지향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이제 센서이기도 하고, 또 근적외선 분광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기기가 매우 중요하게 결국 이제 우리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요 4개입니다. 요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이제 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중적으로는 아마 여러분은 이제 이미지 같은 아주 스펙타클한 이미지 같은 건 주로 보시게 될 텐데, 사이언티스트들은 그거보다 오히려 이제 분광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미지 자체는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수 있지만 훨씬 이제 과학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근적외선하고 중적외선, 이 적외선 중에서도 적외선을 우리가 크게 3개로 나누는데,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 이렇게 파장에 따라
파장이 길어짐에 따라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의 이제 특화된 망원경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요 그림에 1, 5, 10, 15, 20, 25, 30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이제 파장, 빛의 파장을 말하는 건데 단위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1마이크론은 어떻게 되나요? 1000 나노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마이크론의 파장이라고 하면은 가시광보다 좀 깁니다.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대부분의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빛은 대략 한 0.5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거보다 이제 좀 기니까 1 마이크론부터 한 5 마이크론까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 파장이 가시광보다 이제 조금 기니까 근적외선, near infrared라고 부르고요. 5 마이크론부터 이제 한 30 마이크론까지는 파장이 좀 더 기니까 미드 인프라레드, 그래서 중적외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물론 이제 30 마이크론 이상 100 마이크론까지 우리가 관측하는데 그건 이제 원적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외부 우주망원경은 이제 원적외선의 이제 기기는 없고 이제 중적외선하고 근적외선을 주로 관측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망원경의 거울에는 원적외선도 들어오고 가시광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겠죠. 망원경의 거울에 이제 다 들어올 텐데 그래도 이 기기가 결국은 어떤 파장대를 이제 관측하느냐에 따라 우리 과학자들에게 주는 이제 과학 데이터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이 대형 망원경을 우주에 쏘아 올려서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제 과학 임무는 이제 크게 이제 4가지를 우리가 꼽는데요. 하나는 이제 초기 우주를 연구하는 것, 두 번째는 은하의 진화 과정을 탐구하는 것, 세 번째가 이제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별의 생성을 밝히는 것, 마지막으로 이 행성 시스템, 또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이죠. 엑소플래닛이라고 부르는 외계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행성 시스템을 연구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있으니까, 야, 그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우리가 허블 우주망원경을 올려서 우주를 탐구하고 있지만,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이 우주의 비밀들을 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망원경이 필요하냐? 우리가 우주의 초기의 비밀을 풀려면 적외선 관측이 필요하겠구나.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더 큰 망원경이 필요하구나. 관측기기가 이런 분광기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과학이 먼저 정의가 되고 이 과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최적의 망원경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학이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적외선 냉각 장치를 하려면 이게 수명이 얼마 안 되는 어떡하지? 그러면 이걸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냉각하는 기법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은 말 그대로 이 사이언스 드리븐, 사이언스가 이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나사의 이 수많은 어떤 새로운 우주 산업, 우주 기술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사이언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매우 익사이팅한 이야기가 됩니다. 제임스 우주망원경도 1990년부터 이야기가 되기 시작해서 사이언티스트들이 계속 논의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 이 문제가 더 중요해. 그러려면 이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성능을 갖춰야 돼. 계속 논의가 되면서 이것이 모아지고 합의가 되면서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또 그리고 201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제임스 우주망원경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원래는 한 2013년도에 한 10년 전이죠. 발사할 걸로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18년도에 발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첫 번째 어떤 과학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막 프로포졸도 내고 이제 그랬었는데 또 더 이제 밀린 것이죠. 그래서 밀려서 이제 드디어 2021년 12월에 발사가 됐는데 앞으로 거의 한 5년 이상, 한 10년까지, 10년 이상도 바라보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우주를 근적외선, 중적외선 관측해서
이 우주의 그 다양한 비밀들, 초기 우주와 또 은하의 진화, 별과 또 외계행성의 어떤 생성 문제들을 밝히는 아주 놀라운 데이터들을 우리 천문학자들에게 공급해주고 우리가 또 열심히 연구해서 이 우주의 어떤 그 생성 그 내러티브들을 이제 밝혀내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A부터 G까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름과 그 우주망원경이 필요한 이유, 또 그리고 망원경이 무엇인지, 또 관측기계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이언스를 하는지를 다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 나가서 과학 뉴스를 들으면 이런 맥락이구나 라고 최소한 이 교양 시민으로서 이 과학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